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우리가 사고를 이겨낸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곤 하는데요. 막상 나에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깊은 괴로움에 빠지곤 하죠. 네, 지금 그 과정 중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분의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교통사고 예방 상담센터장이면서 해명교회 전도사이신 주은미 전도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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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걸음이 생각보다 네. 빠르십니다. 제가 앉아서 시작을 좀 하자고 했는데 우리 제작진이 아니 멀리 무주에서 오셔서 지금 굉장히 좀 다리에 피로감이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어저께 또 무주에서 강의가 하루 종일 있어서 네네. 네, 어저께 밤에 이제 하고 와서 이제 아유. 오늘 여기 참석했습니다. 아 힘드실 텐데 또 아유 괜찮으세요? 좀 어저께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예. 통증 때문에 굉장히 네. 많이 약을 막 계속 먹고 네. 그리고 이제 와서 그 대신 약을 많이 먹어서 잠은 잘 자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서울은 날씨가 괜찮아서 네, 통증이 네. 이렇게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유 이렇게 좀 불편하신데도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소개에 올린 것처럼 이제 그 평상시에는 한국교통장애인 협회에서 네. 일을 하시고 주말에 이제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어떤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신학하고 신대원을 졸업을 해서 네.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네.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커져서 예. 저희 교회가 크지 않은데 아이들을 따라서 이제 저희 주일학교가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 지금 청년부들이 다 됐습니다. 중고등학교랑. 네. 아, 감사한 일이죠. 네. 그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다리가 의조인데 네네. 몇 해 전에 그 모델도 하셨다면서요? 저희가 장애인 모델 협회에서 예. 여러 가지 장애인분들도 이제 자기 모습에 대해서 조금 네네. 자신감을 가지고 네네. 또 이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이런 할 수 있는 모델 협회를 만들자 그래서 네네. 처음 이제 개회를 하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네. 날이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장애 유형분들을 다 있는데 절단 장애인분들인데 근데 그때 조건이 뭐냐면 약간 의족을 조금 이렇게 공개. 드러나는 네네. 짧은 스커트 네네. 네, 네. 이런 걸 입고서 또 같이 워킹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 하셔서 제가 나이가 많은데요. 그리고 몸매가 좋지 않은데요. 네. 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다양한 연령대에 대한 분들하고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지신 분들이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들을 이제 기획하셔서 네. 제가 장애인식 개선에는 도움이 되겠다라는 예. 생각을 가지고 예. 네, 또 용기를 가지고 또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 굉장히 좀 화제가 됐죠? 주변 분들에게. 그때 그러니까 모델을 한다는 것도 나이도 그렇지만 네. 이제 양쪽 의족이 다 드러난 드러내는 것. 스커트를 예, 입은 예. 거는 저도 이렇게 롱 스커트를 주로 입는데 네. 이제 그날은 그런 부분들을 처음으로 드러낸 날이어서 네. 조금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사실 뭐 더운 여름 같은 경우는 좀 반바지도 입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데 네네. 몇몇 분들이 또 불편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렇죠. 좀 아무래도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의족이 있는 그대로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애들은 무서워서 울고 또 어르신들은 되게 희한하게 쳐다보시고 네. 또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원래 의족의 통에다가 이렇게 막대기가 있는 네, 네. 그런 스타일로 돼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여자 다리는 이렇게 예쁘게 스펀지를 좀 입혀주시거든요. 네. 좀 사람들이 보기에 좀 민망하지 않을 정도에 예, 대한 예. 부분들, 그러니까 외모에 대한 부분들 좀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 장애우들이 더 많이 드러내야 그러니까 뭐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눈에 익숙하면 네, 아무렇지 않은데 다들 이렇게 늘 숨겨버릇하니까 자주 보던 그림이 아니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렇죠. 좀 낯설어하고 네네. 좀 놀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더 나타내서 그 눈에 익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늘 보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서. 그러긴 한데 네. 사람들의 그 시선에 대한 부분들이 또 네. 이제 굉장히 중압감이 커요. 처음에 장애인이 되셨을 때 네. 쳐다보는 시선이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시면서 뚫어지게 쳐다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게- 신기하게 그게 쳐다보시고. 어릴 때부터 네. 자주 보던 그림이 아니라서 이제 그렇죠.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봤더니 놀이공원에서도 다 이렇게 장애우들이 휠체어 타고 와서 놀이기구를 줄 서서 같이 타고
예, 그냥 그리고 모든 게 그냥 같이 늘 어릴 때부터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장애인들이 제일 먼저. 그러니까 네, 네, 친구 네. 만나러 그때 유니버설 스튜디오 갔을 때도 LA 갔을 저도 거기 때도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으면 제일 먼저 앞에서 제일 익스프레스. 모든 것들을 예, 할 수 익스프레스로. 있으니까 예. 제일 좋은 자리에서 예, 그래서 예. 굉장히 되게 재밌게 다녔고 요즘 우리나라도 좀 많이 이렇게 네, 우선순위에 네. 있어서 먼저 네.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30년 만에 이렇게 모델이 돼서 찍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 되게 떨렸고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 있어서 내가 예. 워킹을 또 제가 양쪽 의족이다 보니까 워킹이 이렇게 삐뚤삐뚤한데 네, 네. 이제 그거를 이제 모델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게 똑바로 걸으세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똑바로 걸으라고 그래요? 걸어야 되는데. 말이 이상해. 사람들이. 아니 근데 그 워킹하는 게 있잖아요. 모델분들이 나와서 네.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네. 네, 하여튼 그걸 따라하려고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경험이었네요. 네. 사전 인터뷰를 보니까 내 인생은 20살에 네.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하셨어요. 20살 때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제가 그 고등학교에 이제 학력고사 시험을 보고서 네. 12월 24일 합격 소식을 제가 이제 들었거든요. 저희 아빠가 이제 너무 일남이녀의 제가 장녀인데 네. 너무 이제 기분이 좋으셔서 네. 예쁜 구두를 선물해 주셨어요. 이거 네. 신고 좋은 데 많이 다니라고. 네. 그래서 제가 그거 신고 이제 저희 어르신들이 계시는 시골이 여수하고 순천, 광주 쪽인데 네. 거기 여행 갔다가 오는 날 제가 기차 사고로 그 교통사고로 굉장히 크게 당해서 네. 그때 그 사고 때문에 양쪽 다리 절단, 그다음 척수 손상, 네 이렇게 큰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1월 6일이 예. 91년 1월 6일이 첫 주일이었는데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네. 저희 그 아빠가 심우하시는 저희 해면교회에서 제가 이제 성가대랑 그다음에 이제 교사랑 이제 임명을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첫 주일을 우리 교회 가서 지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 큰아버지가 이제 기차표를 끊어 주시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우리 뭐 여러 가지 후기 원서 쓸 때라서 차표가 없어서 야간 열차표를 끊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한 5시 반 정도 영등포역에 도착하는 열차였는데 제가 이제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린 날이었는데 네. 이제 다른 사람들 내리고 저도 이제 그 다음 역이 서울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내리진 않았어요. 네. 새벽이기도 하고 또 깜깜하기도 하고 이제 그 내려가는데 그때는 기차문이 이렇게 완전히 닫혀진 채로 출발을 안 하고 네. 이렇게 기차가 열려진 채로 출발을 해서 계단에 눈이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구두가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제가 다리하고 짐이 빠졌는데 이게 이 사람이 다 내린 걸 확인이 안 된 상태로 기차가 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난간이 있는 게 제 머리를 쿵 치면서 이게 너무 아파서 머리를 이렇게 붙들면서 의식을 잃어버리고 사고가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아빠가 예쁜 딸 대학 간다고 사준 구두였는데 네.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발견이 됐고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거기서 그냥 이제 기차가 달렸으면 네. 제가 이제 거기서 살아남기가 힘들었는데 그렇겠죠. 그 신호하는 아저씨가 네네. 이제 그 뭔가 짐인지 사람인지 움직이는 게 이제 보이셨나 봐요. 예, 그래서 예. 그거를 신호를 해서 갔는데 벌써 이제 출발한 동력이 있으니까 네. 80m 정도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기차 바퀴 속에서 끄집어낸 거죠. 근데 처음 사고 났을 때는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두개골 있는데도 깨져서 피가 막 나고 있고 그 머리를 이렇게 손으로 막아서 오른손이 다 그때 으스러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온몸에서 그때 피가 나 있는 상황이라서 이 사람 죽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체 처리를 하려고 하셨대요. 근데 제가 거기서 가만히를 덮고 시체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름이랑 전화번호, 주소를 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사고 난 지 1시간도 안 돼서 이제 집으로 연락이 가서 그래서 제가 살아났어요.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께 얼마나 청천벽력이었을까요? 그날 첫 주일이어서 예. 저희 아빠가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예. 그러니까 그 처음 이제 연락을 받았을 때 경찰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따님이 기차 사고로 다리가 조금 다쳤다. 이제 와서 보셔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 아빠, 엄마, 이제 남동생이 같이 이제 경찰서에 와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이게 완전히 그 너무 이렇게 온몸이 피투성인 채로 발견이 된 예. 거예요.
근데 저희 아빠는 첫 주일이고 또 첫날 설교를 하셔야 되잖아요. 주일 예, 낮 예. 예배를. 그래서 아빠는 설교하러 가시고 이제 엄마가 그 머리 수술하고 다리 수술하고 이 수술하는 7시간 내내 이제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첫 주 설교를 다 끝내고 나서 광고 시간에 우리 은미가 지금 기차 사고로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 수술 중이니까 기도해달라고 해서 그때 이제 온 성도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시고 다 옹교인들이 다 놀랬죠 그때. 그러면 그때 병원에 도착하셨을 때는 어떤 상태셨어요? 저는 일단은 의식이 없는 상황이었고 의식은 한참 후에 깨어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두개골 있는 데가 깨져서 네,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병원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다 들은 얘기. 그렇겠죠. 사고 현장부터 지금까지는. 예. 네,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이제 그때는 머리하고 다리 쪽에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제 머리하고 다리 수술을 하는데 그 다리가 이제 기차 바퀴 속에서 다 닳아져서 없어진 상황이었고 막 발목 관절까지 다 으스러진 상황이었고 막 이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셨대요. 왜냐하면 양쪽 다리에 대한 절단을 이제 본인이 깨어나서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으니까 근데 이제 목숨부터 살리자라고 해서 이제 아빠하고 결정하셔서 양쪽 다리 절단을 하자 의족하기 좋게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결정을 내리시고 이제 설교하러 가신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은 모르는 상태에서 수술이 진행됐을 텐데 이제 마취해서 딱 깨어나서 두 눈을 떴을 때 네. 기억나세요? 그때 제가 잠깐 깨어났을 때는 이제 양쪽 절단하고 머리 수술하고 나서 깨어났을 때 이제 부모님들이랑 다 긴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절단 수술하고 나면 이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는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막 얘가 깨어나면 막 얼마나 울고 불고 할까를 이제 막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제가 의식에 깨어나면서 계속 엄마 허리가 아파 그러더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제 사고 나서 철도 지정병원에 데려다 놨는데 거기서는 이제 머리에서 다리에서 피가 나니까 CT 촬영을 여기랑 여기만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척추에 문제가 생겨서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수술이 끝났을 때. 그래서 그때 이제 응급 차량을 불러서 그 경위의료원으로 가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건데 가서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지금 피를 너무 많이 흘렸는데 7시간 대수술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그다음 이 머리 두개골 있는 거는 후유증이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막 마취과 의사 선생님이랑 뭐 신경외과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빨리 해야 된다. 네. 마취과는 지금 하면 못 깨어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 아빠가 이제 수술 동의서 3장을 쓰고서 이제 그리고 나서 수술을 이제 했던 게 척추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술이 한꺼번에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된 후에 이제 척추를 딱 열었는데 신경이 끊기기 직전에 제가 발견이 돼서 이제 척추 요추 1, 2, 3번을 이제 교정하는 수술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중환자실에 계속 있었죠.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깨어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억이 나는 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어떠셨을까? 처음에는 예. 그냥 내가 다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붕대로 감아져 있고 네네. 손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네네. 이런 딱 감각도 묶여져 없고. 있는 예.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리가 절단된 걸 몰랐어요. 네. 근데 일반 병실로 올라가기 전에 예. 의사 선생님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이제 가족들만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 이제 저는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올라가기 전에 아빠가 그래도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네. 해서 이제 아빠가 그때 사고 현장에서 있었던 구두나 이런 걸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렇게 큰 사고를 당했는데 다행히 목숨은 지금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양쪽 다리 얘기를 해주시면서 네가 의족하기 좋게 아빠랑 의사 선생님이랑 너를 살리기 위해서 양쪽 다리 절단을 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때 처음 들은 거예요. 그때 어떠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실감이 현실 안 같지 되죠. 않아서 예, 그리고 다리에 감각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네. 다리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얘기만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하고 근데 중환자실 그 면회 시간이 짧으니까 예. 그 얘기를 하시고 상황을 이제 뭐 물어볼 상황도 안 되고 나가신 거예요. 면회 시간 끝나서. 예. 그러니까 혼자서 그 병실에서 이게 뭐지? 막 이게 막 계속 눈물이 나긴 하는데 그때는 이제 사람이 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그때는 들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 다음 이제 면회 시간에 들어왔을 때 제가 그때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제 뭐 통증은 그때 아직 막 시작되기 전이었고 그래서
대학교 시험 합격하고 제가 사고 네,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빠 그럼 나 그 대학교 합격한 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약간 네. 그 성향 자체가 약간 감정 쪽보다는 예, 예. 이성 쪽인데 네. 그때 그 질문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그 질문했더니 저희 아빠가 그때는 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전혀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너 오죽하면 나중에 대학교 입학해서 갈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게 굉장히 마음에 심정적인 안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대학은 갈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던지는 잘 몰랐었죠. 네. 근데 20대 꽃다운 나이에 두 다리 잃은 것도 저는 만약에 그런 경우를 당했으면 저도 굉장히 비관했을 것 같은데 네. 실제 그거에 비관했다기보다는 그 후에 더 충격받으셨다고. 그게 이제 신경이 조금씩 이제 하반신 마비로 거의 1년 가까이가 있었는데 이제 너무나 감사한 일이긴 한데 신경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아까 네. 끊기기 직전에 발견이 돼서 네, 척수장애인들은 뼈가 부러진 것도 문제인데 네. 신경이 완전히 끊어지면 완전 마비가 돼서 신경이 거의 살아나지 않거든요. 예,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끊기기 직전에 발견이 돼서 이게 이제 수술이 잘 돼서 한 3월 달부터 통증이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통증이 일주일 내내 잠을 못 잘 정도로 막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없는 다리가 막 아픈 환상통이 있기도 하고 없는 다리를 두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막 너무너무 아픈데 그냥 진통제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마약성 진통제를 맞아야 일주일에 한 5분 정도 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계속이 되니까 사람이 잠을 못 자고 막 통증이 시달리니까 이게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5분만 좀 자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통증이 너무 무서우니까 뭐 온몸에 경직하고 막 근육 경련 일어나고 막 그래서 그때는 막 진짜 울고불고 막 그 다리를 붙잡고 운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안타까우면서 기도를 해주시긴 하는데 예. 그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예. 네. 아무래도 좀 그 하반신이 감각이 없고 하면 이제 수치심도 느껴지고 예. 그런 비참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좀 되게 충격이었던 게 예. 그러니까 척수장애인이 되면 이제 하지 마비가 되면서 그러니까 대소변 감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시간 간격을 일정하게 해서 이제 이거를 빼주시는 건데 네. 아침에 잠도 깨기 전에 간호 선생님 들어오셔서 네. 주미 씨 다리 벌리세요라고 해서 넬라톤이라고 하는 이제 줄로 요도관을 넣어서 소변을 빼는 거예요. 4시간 간격으로. 그리고 대변은 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관장을 하는데 그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여자 선생님들도 많지만 또 남자 그렇겠죠. 인턴 선생님들이 그런 그렇죠. 걸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관장약을 해서 이렇게 변이 나오면 감사한데 이게 또 안 나오면 이제 뭐 장갑을 껴서 좀 빼낸다던가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막 다리 통증에다가 이 대소변 처리에다가 막 뭐 아무것도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이러고 평생을 살아야 돼? 라고 그러니까. 하는 생각이 네, 네.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욕창도 생기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계속 열이 나면 예. 이제 그게 염증하고 관련이 있는데 저는 예. 욕창이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막 엉덩이가 썩어져 들어가고 여기저기 욕창이 막 났다가 사라졌다. 근데 큰 병원에 입원할 때는 그래도 욕창이 나서 열이 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얼음주머니를 갖다 끼거든요. 여기다가 네. 열을 내리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항생제 약하고 주사하고 링거를 계속 갖다 하니까 금방 잡혀요. 근데 제가 이제 큰 병원에 입원했다가 3개월 입원하면 잠깐 퇴원하고 또 3개월 입원하고 잠깐 퇴원하고 1년을 그렇게 중증 장애가 있어도 우리나라는 3개월 이상 입원을 안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퇴원해 있는 사이에 욕창이 생겼는데 똑같이 병원에 가서 이제 항생제 먹고 주사 맞고 링거 맞고 다 했는데 이제 이 약이 3차 병원에서 쓰는 약하고 1차 병원에서 쓰는 약이 달랐던 거예요. 네. 세기가. 그러니까 그 센 약 쓰다가 이걸 쓰니까 이 욕창이 줄어들지가 않고 계속 번지기 시작하는데 한 여름 7월 달이었는데 이제 엉덩이에 이제 욕창이 점점 심해져서 엉덩이 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하게 이제 이게 썩어져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빨리 가서 이제 강남 세브란스에서 이제 욕창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 최종의 욕창 수술은 어떻게 하냐면 3살이 안 돋아나는데 이제 건강한 살을 떼어다가 허벅지 뒤에 살을 떼어다가 여기 염증을 제거하고 이식을 하는 수술을 했는데 40일 동안 엎드려서 잠자고 엎드려서 치료받고 퇴원해서도 2-3달을 엎드려서 계속 있고
그런데도 이제 그 감각이 없는 자리니까 상처가 잘 안 나서 계속 열나고, 네, 그러니까 항생제를 계속 밥 먹듯이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아휴, 정말 완전 만감이 교차했겠네요. 정말 그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때는 병원에서 수술하고 치료하고 수술하고 치료하고 통증 있고 막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계절이 어떻게 가는지가 전혀 느껴지지가 않을 정도로 네네. 그냥 병원 안에 계속 갇혀 있는 생활이었잖아요. 아니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나왔을 것 같아요. 그때 나를 불러가셨으면 되게 좋았겠다. 네네. 그러니까 아빠한테도 아빠 그때 나를 왜 살려놨어요? 이렇게 그랬을 것 너무너무 사는 게 고통스러운데. 예. 근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은미야 그래도 네가 살아나는 거라서 지금 고통스러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사는 게 이렇게 고통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고통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동생이 언니 같이 기도하자 그러는데 처음에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 그럼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가 그게 안 나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처음에. 왜냐하면 제가 아빠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에서 자랐는데 그냥 내가 선택해서 교회를 다닌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기 믿음 생활을 하다가 중학교 때부터 내가 믿는 게 이게 진짠가? 이게 아빠 신앙을 내가 그냥 이렇게 물려받은 건 아닌가? 이런 회의감이 막 들고 이제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성경에 대한 것들을 더 이제 궁금해하고 네, 이렇게 하게 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 그 교육 전도사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본 사람. 그런데 저도 부끄럽게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완독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훈련을 받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말씀이 너무 재밌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네. 제가 그 고3 때는 그 말씀을 읽는 시간이 너무너무 달아서 제가 원래는 신학을 전공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교육학 쪽으로 전공을 할 생각이었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제가 성경 퀴즈 대회에서 맨날 1등하는 친구였거든요. 네. 그래서 맨날 지식적인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경험을 한 적은 별로 없었던 거예요. 네. 근데 고등학교에서 차근차근 가면서 고3 때 제가 성경을 읽어 나오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에 대한 궁금함과 말씀에 대한 이 재미가 느껴져서 제가 이제 여름 중반 넘어가서 원서를 쓸 때는 아빠 저 신학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의 재미를 느껴서 신학을 전공을 하게 된 것들을 이제 그때 결정을 했는데 또 제가 목사님 딸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말씀에 대한 것들 때문에 헌신해서 신학을 결정해서 합격까지 했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야?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학력고사가 되게 어려워서 제 친구들이 같이 공부하는 교회에 이제 수험생이 12명이었는데 네. 전부 다 떨어지고 저만 붙은 거예요. 그 처음에 제가 합격했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좀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자기 딸만을 위해서 기도했나 보다고. 네. 왜냐하면 네네. 진짜 저만 붙고 다른 친구들 떨어지니까 같이 놀 수 있는 친구도 없고 또 거기서 웃고 있기도 민망하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시골을 여행을 갔다 온 거였는데 근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이거는 뭐지? 그래서 성경을 막 왜냐면 이게 궁금함이 내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 내가 이 고통 속에 있는 거 자체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 게 느껴지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어디에 말씀에 눈이 딱 들어갔냐면 그냥 맨날 보던 말씀이었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의 장래와 미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재앙이고 사람들이 굉장히 운이 없었다 아니면은 이런 여러 가지 재앙에 대한 상황이라고 고통에 대한 부분들이 잠겨져 있는데 여기서 소망, 미래? 여기서 무슨 미래가 보여?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말씀에 그 뒷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 전까지는 저희 교단이 장로교이기 때문에 네. 기도를 조용조용했어요. 네네. 네, 근데 그때는 막 통증이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는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고통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어저께도 이제 무주에서 올라오는데 차 안에서 통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통증이 한번 시작이 되면 막 2시간, 3시간을 막 다리를 붙들고 막 아직도. 네, 네. 아직까지도 통증이 예전보다는 좀 덜해졌지만 그래도 죽을 때까지 절단장애나 척수장애들은 계속. 통증이 같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중증장애인분들 만나도 통증만 없어도 좀 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던 부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그 말씀에 눈이 계속하면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의 미래에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거기 눈길이 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더 살아가면 미래에 뭔가가 있다라는 얘기잖아. 네. 지금까지 믿어온 하나님이 진짜라면 내가 그 다음이 있겠다. 내가 미래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 네. 나를 이렇게 살려놨으니까 그럼 나를 미래에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그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통증이 너무 심하고 울고불고 하는 사이에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네. 했지만 내가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던 저를 살려주신 말씀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욥기 말씀도 많이 읽으셨겠어요. 욥기의 고난을 보면 저보다도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산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자기 몸에 상처가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힘들 때 욥기에서 그 말씀이 저는 충격이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한테 죄를 짓지 않고 원망을 하지 않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이 상황에 원망이 안 되지? 네, 근데 그때 딱 주셨던 마음이 하나님이 나한테 건강한 다리를 주셨고 또 건강한 다리를 취해 가셨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이 모든 내 몸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걸 취해 가셨을 때 하나님이 그 욥기를 쭉 1장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23장에 가면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나 단련이 돼야 되는 거야 도대체. 네. 그러니까 불구덩이 같은 곳에서 막 계속 통증하고 싸우니까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야 라는 것들이 저한테는 가장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럼 그 후에 이제 학교 진학도 하셨고 네. 이 사고 이후에 하나님 일하심을 더욱 깨닫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생활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 신경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네. 사실은 제가 사고가 1월 6일 날 났는데 네. 6월 달 정도에 장애 판정을 받았을 때는 네. 아직 마비가 계속 있는 상황이어서 하반신 마비 때문에 걸을 수 없다라는 판정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그 치료하시는 것들이 네. 그 주위에 또 이제 제가 이렇게 문병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네. 왜냐하면 뭐 선물을 갖다 주시거나 뭐 여러 가지 미문을 해주시거나 이게 아니라 그때는 제가 나 혼자 기도하는 거 가지고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시는 분들한테. 예. 근데 그 기도가 저를 아는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아빠 친구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기도를 해주기 시작하니까 이 기도의 힘이 저를 살아나게 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신조세브란스에서 재활병원에서 이제 재활을 했는데 네. 그때는 이 허벅지 앞쪽 감각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해요. 어. 그래서 일어나는 힘이 생긴 거예요. 이 양쪽 봉을 잡고서.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의족을 맞춰도 되겠다라는 의사 진단이 나온 거예요. 예. 신경이 돌아와야 이게 운동신경 다음에 감각신경이 돌아와야 되는데 감각은 아직 돌아오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네,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의족을 맞추면서 제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 가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학해서 이제 1학년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그때 또 힘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 남동생이 한사라라는 남동생이 있는데요. 그 남동생이 사실은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사람들이 너 목사 돼야지 그럴 때 이 친구도 나 싫다고 나는 이제 교육 쪽으로 할 거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처음 피투성이가 된 저를 처음 봤던 게 아빠 엄마 남동생이었는데 예. 남동생이 그때 저를 딱 봤는데 죽을 것 같았대요. 예. 그래서 우리 누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갖고 저를 도와주겠다고 저보다 훨씬 학력고사 점수가 더 좋았던 친구였는데 제가 병원에 있는 사이 고3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고3에 총신대 신학과 거기 시험을 봐서 같이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91학번이었고 복학해서 들어간 거고 예. 저희 남동생은 92학번. 그래서 아. 같이 이제 92년에 저는 이제 복학으로 들어가고 저희 남동생은 신입으로 들어가서 같이 들어갔었어요. 참 대단한 동생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누나의 가이드가 돼서 네. 누나 학교 생활 힘들지 않게 불편함 없이 하려고 하나님이 또 동생을 같이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참 우리 남동생을 또 신학으로 이끌게 한 예. 또 원인이 저한테 있고 그래서 예. 네, 같이 그 길을 또 걸어왔죠. 예.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복학을 하시고 네. 학교 생활은 어떠셨어요? 학교를 처음 이제 가는데 저희 집이 강남구 삼성동이었고 네. 이제 그 총신대가 사당동이거든요. 예. 근데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그때는 양쪽 목발에다가 나무로 만든 5kg가 되는 의족을 신고 그다음 배낭을 메고 그 택시를 타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활동 지원 서비스나 아무런 뭐 장애 콜택시 이동 서비스가 없으니까. 네. 근데 거기 앞에서 이제 양쪽 목발을 짚고 택시를 잡으면 거기가 강남구 삼성동이니까 차가 되게 많이 지나가는 데인데 안 태워줘요? 차가 수십 대가 지나가는데 한 대도 안 세워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아니 가야지 뭘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태워주는 택시가 없어서.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대가 딱 앞에 서서 탔는데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장애인 택시를 안 태워주세요? 그랬더니 네. 아침부터 장애인 태우면 재수가 없대요. 아, 그때는 장애인식 개선이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원래는 지방에 있는 학생들만 기숙사를 들어갈 수 있는데 네. 제가 기숙사에서 살지 않으면 학교를 못 다니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학교 쪽에 양해를 구하고 1층에 있는 그 기숙사를 한번 좀 네. 해달라고 해서 1층 기숙사를 다 이제 들어가면서 네. 이제 학교 생활을 하게 됐죠. 근데 저희는 신학대니까 매일매일 11시, 그 1시, 그 점심시간 전에 채플 시간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저희 그 총신 채플이 5층까지 계단이 있는 거예요. 제일 아하. 꼭대기가 예배당이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를 수업 듣다가도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없어요? 이게 33년 전 얘기입니다. 이게 예. 아니 33년 전이라도 뭐 없어요. 그때는 하긴 5층짜리 아파트들 그냥 걸어 다닐 때니까. 그 예, 당시에는. 그때는 예, 저희 옛날 그 건물에는 네, 네, 네.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거기를 양쪽 목발에다가 이 가방 들고 땀을 흘리면서 올라가는데 근데 그때 제가 되게 신났던 거는 뭐냐면 작년까지는 갇혀서 지내다가 내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걷는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네. 양쪽 다리가 막 계속 쑤시고 또 계속 이제 나무로 만든 의족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 많이 까져요. 막 피가 막 줄줄 나는데 무릎 아래 감각이 없으니까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이 통증하고 막 이게 같이 가는데도 걸을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내가 이제 두개골 있는 데가 다치고 나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복학을 해서 들어갈 때도 저희 남동생한테는 열심히 해라고 부모님들이 얘기했는데 저한테는 은미야 열심히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학교만 다녀 졸업만 해 이렇게 얘기를 그럴 수 했었어요. 있죠. 예. 왜냐하면 두개골 있는 데가 깨져서 지적인 부분은 이상이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후유증에 대한 것 네, 때문에 네, 얘가 공부를 잘할 거란 생각은 안 하신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는데 제가 원했던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대학교 가서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신학이 재밌다는 생각을. 예. 신학도 재밌고 모든 게 재밌었어요. 그때. 학교 생활도. 그래서 제가 그때 오리엔테이션 예. 신입생들 가는 거 예. 거기도 갔어요. 예. 그다음에 저희 전체 MT하고 과 예. MT하고 예. 서클 MT하고 그러니까 모든 거에 되게 놀 건 다 놓으셨네. 예. 그러면서 재활이 됐어요. 제가. 왜냐하면 학교 생활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저희 91학번 신학과 친구들이요. 제가 경희여론에 입원해 있을 때 네. 거기 계신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총신대 신학과 있는 아이가
수술해서 여기 입원했는데 얘가 되게 신기하다. 저렇게 통증이 심한데 얘가 굉장히 평안하고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서 그게 저희 같은 교회 다니는 분이 총신대 신학과 임원이셨던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친구들이 제가 다친 거에 대한 소식을 다 듣고서 같은 동기가 다쳤는데 거의 이렇게 살아나고 있다, 재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네. 이제 경위원원에 있을 때부터 저희 신학과 정원이 90명이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다 면회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쉬는 뭐 여유가 있을 때마다 저희 집에 놀러 와서 뭐 문병도 해주고 얘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병원에 있었고 이 친구들은 학교 다니던 시기였는데 친구들이 그때부터 문병을 와서 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있으니까 더 이제 든든하고 또 재밌었죠. 예, 한 뭐 나눌 이야기 대화도 많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 신학과는 MT 가면 밤새 얘기를 해요. 네, 밤새 자기가 살아왔던 은혜나 뭐 이런 얘기들을 또 간증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또 좋은 친구들과 좋은 교수님들이 저한테는 또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좀 재미였던 것 같아요. 예. 이제 하반신 극복이 첫 번째 은혜였다면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이제 대학원을 네. 할 때 대학원도 대학교까지 4년을 진짜 그렇게 힘들게 막 예. 욕창하고 싸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막 갔다 오면은 양쪽 다리 그때는 의족이 여기 다리에서 여기까지 가죽으로 묶고 허리띠까지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의족이고 무겁기도 했지만 까지는 것도 되게 많이 까졌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기숙사에서 의족을 빼면 의족 양말에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무릎 아래 감각이 없어서 그걸 모르고 막 돌아다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4학년을 졸업할 때, 그러니까 제가 총장님한테 상을 받고 졸업을 했거든요, 생전 처음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이제 진로가 고민이잖아요. 근데 내가 앞으로 어떤 걸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취업을 하든 뭘 하든 이 대학을 졸업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 총신대 신학과는 그 여자분들은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당시에. 지금도. 지금도요? 이상한데? 왜요? 지금도요? 저희 교단이 유일해요. 저희 그 장로교 합동 측이. 그래서 제가 여기서까지 끝에까지 가면 목사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왔어요. 근데 성경이 재밌어서 신학을 공부하려고 이제 성경 배우려고 온 거였는데 근데 대학원은 또 다르잖아요, 진로가. 그래서 그때 총신대 신학대학원은 이게 그 MDB 과정이 다 이렇게 목회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네. 들어가는 과정이었는데 제가 신학을 4년을 했는데 이게 좀 부족한 거예요. 그 제대로 배우려면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야지 제대로 배우겠다는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가 말리시는 거죠. 야, 너는 목사 될 것도 아닌데 그 3년을 또 한다고? 네. 그리고 거기가 경기도 양지에 있는데 거기 엄청 먼데 거기를 또 간다고? 네. 막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3일 금식을 하면서 내가 어떤 진로를 가야 될까? 왜냐하면 제가 그때 헬라어 히브리어를 되게 좋아해서 저희 그 교수님이 저한테 서울대 대학원 헬라어 이쪽에 이 어문학과를 가서 네. 이걸 하면 어떻겠냐 그런데 말씀이 좋긴 하지만 제가 이걸로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또 가기로 결정을 해서 갔어요. 거기를 3년을. 뭐가 이렇게 재밌어요? 궁금해서 그렇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예. 풀리는데 예. 그 역사적 배경이나 여러 가지 원어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신세계였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던 성경에 대한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는 게 네, 다 하나님이 너무 다른 재밌어요.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공감은 안 되지만 아무튼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저희 남편을 이제 거기서 이제 친구로 있다가 어디서, 연애를 하게 어디서? 됐어요. 대학원에서요. 대학원에서? 저희 남편하고 저희가 신학과 91학번 입학 동기 졸업 동기. 그다음에 신대원도 입학 동기 졸업 동기. 그럼 아까 그 친구들 막 놀러 오고 그럴 때도 같이 있었어요? 그 멤버들? 그때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안 그때 보이고- 있었는데 몰랐죠 그때는. 근데 눈에 안 띄는 얼굴인가 봐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는 신학과가 90명인데 여하구들이 그때 5명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전부 다 저는 다 남자친구들이고 그 친구들이 다 목사 됐기 때문에 네. 대학 동문들 만나도 네. 여하구는 거의 없어요. 다 그렇겠죠, 남자분들밖에 그렇겠죠.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 남편하고 이제 친구 소개로 알게 된 거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네. 이제 뭐 학업을 하다가 이렇게 알게 됐는데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동선이 별로 안 겹쳐요. 음. 저희 남편은 기도파, 아하. 나는 공부파. 도서관에 있고 저쪽에 있고 이렇게 있는 동선이 안 그러니까 맞았었는데 기도파는 주로
가서 기도를 많이 하는 학생들이고 그쵸. 신학과나 공부를 이제 도서관에서 하는 약간. 아, 거기 좀 다르군요. 약간 그래요. 근데 아. 그때 제가 그 친구를 소개받을 때 네. 이제 그 친구가 청소년 아이들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거기 와서 나한테 간증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 제가 20살에 다쳤기 예, 예, 때문에 다쳤으니까. 예. 이제 그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면 고민되는 이 10대 애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친구의 친구를 부탁을 받아서 갔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뜨겁게 200~300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간증을 하니까 이제 그 아이들의 이제 간증을 몇 번 갔어요. 네. 그런데 저희 남편이 겨울 방학 때쯤에서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 되게 똑똑한 애들이 있는데 헬라어를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신학할 애들도 아닌데 무슨 헬라어를 가르치냐 그랬더니 네가 헬라어를 잘하니까 애들 헬라어를 가르쳐서 원어로 성경을 보게 하고 싶대. 그래서 가서 헬라어를 가르쳐주고 같이 MT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가 친해진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서 이제 대학원 가서 사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헬레어로 던진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툭 이렇게 네, 이렇게 던진 거죠. 뭐. 작업. 애들이 뭘 헬라어를 좋아해. 근데 제가 그때 저희 남편이 외모상이나 성격상에는 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원래 그래갖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과 결혼한 사람은 거의 별로 없어요. 거의 근데 다 그때 그렇잖아요. 제가 그 친구가 막 그 비전 얘기를 막 할 때 네.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쟤는 누구랑 살지 모르겠지만 저 부인은 진짜 고생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이게 이 하나님 따라 사역을 하니까 이게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열정은 좋은데 되게 사는 게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게 제가 될 줄 몰랐죠. 네. 그냥 세상적으로 먼저 드는 생각은 이제 결혼이라 하면 이제 또 아무래도 양가 어르신들이 더 이제 결정을 또 승낙을 해주셔야 되니까. 그쵸. 아무래도 뭐 반대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대가 심했죠. 저희 그러니까 어머님을 엄청 좋아한다고, 어머님이 엄청 좋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효자라고. 그렇죠. 예, 네, 예. 저희 그 시댁 쪽 분위기가 거기도 일남이녀예요. 근데 예, 예. 저희 남편이 막내 아들인데, 아유 귀한 아들이네. 그렇죠. 그리고 그 집이 그때 이제 좀 아버님이 이제 시아버님이 지금 옛날에 버스 운전을 하셔갖고, 예.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큰 형님, 작은 형님은 상고를 보내고 얘를 대학을 보내겠다고 이제 어머님이 되게 공을 들였던 막내 아들인 거예요. 예, 예. 네, 그리고 엄마랑 사이도 되게 좋고. 네. 근데 그때 이제 저희 그 시댁 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이어서 저희 남편도 이제 그 신학을 결정하면서 이제 아무도 믿는 사람 없이 네. 자기가 그러니까 그 미션 스쿨 들어가서 선생님 그 여러 가지 네. 교목 선생님 그것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친구를 만져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잘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대학을 붙으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믿겠다 이랬대요. 네. 어머님이. 그래서 저희 남편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총신대 신학과에 들어와서 붙은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으니까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네. 저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엄마 내가 사귀는 여자친구가 키가 어떻게 되고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네. 시어머님 키가 크지 않으셔서 키 작은 여자를 싫어하신대요. 근데 제 키가 168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양쪽 장점부터 부모님 얘기하신 거죠. 그렇죠. 네, 네. 양쪽 부모님이 강남에 사시고 네. 뭐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까지 네. 괜찮은데 네. 너 엄마 문제 하나가 있어. 네. 근데 교통사고로 양쪽 다리가 없어라는 얘기를 하셔서 네. 저희 어머님이 이게 막 진짜 거의 충격을 받아 쓰러지실 뻔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저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었는데 이제 저희가 사귀는 2년 내내 이제 반대를 하신 거죠. 네. 근데 저희가 사귀었을 때가 대학생 때가 아니라 대학원 때였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기 시작한 거는 제가 이제 총신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숭실대에서 사회복지를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연애를 했었어. 네. 그러니까 워낙 반대를 좀 많이 하셨는데 그때 이제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어머님이 너무 반대하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죠. 그렇죠. 내가 그래도 여러 가지에 있어서 좀 이렇게 인정받고 존중받았던 예. 경험들이 많고 저희 부모님들도 저를 굉장히 귀하게 예. 지지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기 가서 이런 보지도 않고 막 그렇지, 반대를 그렇지. 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처음에 연애를 시작할 때, 야, 너 이렇게 장애가 있는 것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 반대하실 것 같은데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걱정하지 말래. 우리 엄마는 자기 얘기면 다 들어준대. 그래서 내가 이 철없는 막내 아들이 이게 저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희 남편도 1년, 2년 반대를 막 너무 심하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2년쯤 연애할 때쯤에 저희 남편이 야, 은미야, 엄마 허락받고 결혼하기는 힘들 것 같다. 우리
헤어지지 말고 우리 도망가서 같이 살래? 야만두주. 그게 프로포즈였어요. 오. 내가 저 얘기를 듣고 아니 자기 집은 자기가 책임진다며. 근데 또 그것도 감당 못하고 도망가자는 게 저한테는 되게 남자답지 않게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 남편의 최선의 생각이 그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네. 야 그러면 우리 결혼은 나중에 하자. 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저희 남편이 도망가자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들이나 어떤 그림들이 떠올랐냐면 제가 그때 숭실대 사회복지를 하면서 미랄선교단에서 이제 네. 그 일을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사회복지사로. 근데 그때 제가 담당했던 일이 뭐였냐면 장애인분들 연애하고 결혼하는 상담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예. 그때는 이제 장애인들끼리 만남의 날을 주선하고 여러 가지 사귈 수 네, 있는 네. 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결실을 맺어서 결혼식을 가면 이게 남자 여자 그 하객들이 반쪽만 와 있어. 그러니까 남자 쪽 하객만 있거나 여자 쪽 하객만 있거나 아니면은 하객은 전부 없고 친구들하고만 웨딩을 예, 하거나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예, 허락을 받기 힘드니까.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나도 아빠 엄마가 없으면은 되게 네. 힘들 텐데 얘가 아빠 엄마 없이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게 쉬울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가족을 예. 이렇게 등진다는 게. 그래서 그렇게 살기는 싫더라고요. 제가 나는 허락받고 축복받고 싶어. 예. 그러면 기다리자. 예. 네. 왜냐하면 뭐 어머님이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허락 못하겠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허락 받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때 제 생각에 단순하게 야 어머님보다 우리가 좀 더 살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기다리다가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때도 너랑 나랑 그때까지 연애만 열심히 하다가 네. 그때 돼서 마음이 안 바뀌면 그때 하자. 네. 너랑 나랑 결혼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왜냐하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다 각자 자기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뭐 다 큰 아들을 엄마가 못 만나게 할 거예요, 못 나가게 할 거예요. 그냥 연애는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이 확 와닿네요. T죠. 네, 팀 리더. 아까 이성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요, 저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 방법을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자꾸 찾는 버릇이 생겼어요. 아니, 그래서 결국은 결혼하신 거잖아요. 결혼했죠. 어떻게 생각 어떻게 받으셨어요? 했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단 결혼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니까 네. 뭐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던 저희가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리고 잘 만났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그때 이제 저한테 너무 빠져있을 때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 뒷꽁무니를 쫓아다닐 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집에도 안 가. 그래 네. 우리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막 여러 가지 있고 잘 때만 자기 집에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 관찰을 쭉 몇 년 해봤더니 이 아들이 집에를 잘 안 오고 계속 거기서 이제 맴돌고 있으니까. 이래서 아들 키워봐 소용없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어머님이 네. 이러다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계속 반대를 하다 보면 네. 이게 사이가 벌어지고 네. 아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 위기감이 오셨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떤 여자인지 한번 보자. 네, 보긴 네, 하자. 예. 보자. 그래서 제가 갔는데 처음에 가기 전에 1차, 2차 면접이 있었어요. 저희 큰형님네 부부가 저를 먼저 만난 거예요. 네. 장애가 있다는데 얘가 지적 장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가 모자란지 이거를 일단 면접을 보신 거예요. 네. 근데 거기 통과. 네. 네. 그리고 작은 형님네가 또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가는데 어머님이 이제 그 상다리가 휘게 이제 먹을 거를 딱 차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이제 허락이 됐나? 그리고 이제 거기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너무 긴장감이 들어온 네. 거예요. 그래서 딱 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 상다리를 휘게 차려놓은 상 앞에서 저를 보더니 앉아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게 허락은 했는데 면전에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속상해서? 저희 어머님이. 그래서 막 엉엉 우신 거예요. 근데 나도 되게 긴장하러 왔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반대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 처음 이제 어머님을 예. 만나는 자리인데 어머니 막 우시니까 저도 그렇죠. 너무 속상해서 그렇지. 거기서 저도 엉엉 울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둘이 붙잡고 울긴 했는데 네. 우는 이유는 다르죠. 네, 어머님은 그렇죠. 이제 결혼하는 게 속상해서 예, 예. 나는 이런 대우를 받는 게 억울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사를 드리고 네. 이제 조금 돼서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예. 그때까지도 마음이 풀리지 않으셨어요. 이제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은 하긴 했는데 네. 그 결혼식 사진을 보면 네. 그 아버님, 어머님 얼굴이나 이게 시댁 쪽 하객들 네. 얼굴은 다 화가 나 있어요. 이 얼굴이 이제 이게 대한 불만이 얼굴에 이제 다 굳어져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이제 큰 딸이 결혼하는 거에 반대가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결혼하기 6개월 전에 입이 돌아가시는 예. 구하나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부 엄마 입이 완전히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 신랑 신부만 웃고 있어.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한국 사람들 누구나 결혼식 사진을 봐도 한국 사람들은 원래 다 환한 얼굴이에요. 잘 웃질 않아요. 한국 사람들 사진 찍으면 이 웃는 거 익숙하지 않아서 다 막 이렇게 이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마음이 그대로 이제 드러나죠. 물론 네, 그렇겠지만. 근데 친구랑 이제 네네. 그 미라선교단에 있는 그 분들은 와서 축하를 예, 많이 예, 해주셔서 예. 네, 축하를 굉장히 성대하게 받고 네. 네, 그리고 결혼을 했죠. 그 이후에 지금까지 뭐 다 좋으신 거죠? 뭐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뭐, 또 왜 이제 없었겠어요. 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아이들 출산하신 거잖아요. 그쵸. 네, 아이들을 또 출산 둘 낳으셨어요? 예, 둘이 됐어요. 진짜.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척수장애인들이 이 예. 마비가 되면은 임신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불임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근데 제가 그 결혼해서 6개월 만에 첫 아이가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것도 기적 아니에요? 너무 신기한 거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임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네. 그걸 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예, 없으니까 이제 불안한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결혼을 결정하고 이제 예. 그 아이 생각까지는 저희가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6개월 만에 아기가 딱 처음 생겨서 이제 그 소식을 처음 이제 산부인과에서 알게 됐을 엄청 때 좋아하셨겠네요, 어머니. 일단 먼저 친정에다 전화를 했어요. 예. 너무 기분이 예. 기뻐서. 근데 저희 아빠가 막 역정을 내시면서 아, 너 걱정. 어쩌자고 임신을 했냐고. 너 지금 양쪽 의족에다가 몸이 이제 불어나면 이거 그렇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지. 너 지금도 힘든데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막 그렇지. 저희 친정 반응이 제 기대했던 반응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오히려 시댁에서는 우리 아들 손주 임신했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진짜. 반응이 기대하고 완전 반대였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게 또 무슨 일이지? 내 네. 딸 더 힘들까 봐.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그게 네. 걱정이 먼저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처음 임신을 해서 네. 이제 첫 애를 가져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과정 속에서. 근데 그때 제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가 네. 저희 결혼했을 때 저희 남편이 저희 집 신혼집에서 가정교회로 개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전혀 2년 동안 없이 예. 제가 그때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사회복지 전공해서 이제 그 사회복지 그 숭실대 들어가서 그 미랄선교단에서 이제 그 네.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였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제가 2년 내내 그러니까 그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지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 6개월 만에 애가 생겼으니까 예. 그 아이 임신한 내내 제가 대학원 과정을 석사 과정을 했거든요. 사회복지를. 이야.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제 척수장애인들은 이 척추가 벌어지면 안 되니까 자연분만이 안 돼요. 그래서 예, 예.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데 그 첫 아이가 12월 20일생인데 네. 그 12월 말까지 4학기가 다 끝난 거예요. 석사 예, 과정을 예. 다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애 낳으러 간 거거든요. 네. 대단하시네요. 독하기도 하시네요. 예. 근데 그때는 29, 30 젊었기도 하고 지금 제보가 들어온 걸로는 이제 첫째가 시어머니 똑 닮았다면서요. 엄청 미워하셨었나 보네요. 원래 미워하는 사람 닮거든요. 네, 원래 애는 미워하는 사람 닮아요. 야. 엄청 미워하셨었나 봐.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사랑으로 많이 물론 이태교를 많이 그렇겠지만 했습니다. 예, 속으로 예. 시어머니 똑 닮았어요. 그 풍설이 잘못된 건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 딸이 어릴 때 막 태어났는데 저희 어머님이 예. 그러니까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임신하는 내내 저희 어머님이 걱정이 되신 거예요. 네. 얘가 제대로 태어날까 아이가. 예, 예. 그러니까 전 제왕절개로 이제 저기 병실에 있을 때 예. 이제 신생아를 보러 가잖아요. 예, 예. 그 시댁 식구들을 보고서 이제 이 싸개로 싸져 네, 있는데 저기 구석에 가고 여기 싸개를 열어보고 손 발 다 있는지 원래 그거 아. 확인하죠. 근데 이제 제가 다리가 없으니까 예. 혹시 다리가 없이 태어날까 봐 이제 이런 걱정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거는 제가 그 얘기를 몇 년 전에 저희 남편한테 듣고 우리 친정 엄마한테 엄마 그때 시어머니가 그때 그랬대 이렇게 네. 흉을 봤더니 네. 우리 엄마가 사실은 언니야. 나도 가서 이렇게 가서 확인했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 아빠가 옆에서 네. 왜냐하면 사고 때문에 다리가 없어진 그렇지, 건데 그렇지.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게 네. 다리가 없게 태어날 리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미리 다 이게 좀 보러 보잖아요, 다. 그러긴 한데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나 저희 친정 엄마도 그게 또 이제 많이 걱정되셨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건강하게 잘. 아들이었어요, 딸이었죠? 처음에 딸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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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둘째는 언제 얼마 만에 또? 이게 원래 저는 이제 임신 과정은 힘들지가 않았는데 이제 이런 몸에 무리가 많이 가니까 이제 네. 아이 하나만 낳자 예, 이렇게 예.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산부인과를 갔더니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중증 장애가 있으니까 예. 이제 위험
요소가 많다고 예. 장애아 검사를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딱 처음 생겼을 예. 때. 첫째 때. 첫째 때.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 저는 사고로 양쪽 다리 절단이지 이거는 유전적인 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 장애 검사 안 해도 돼요. 그랬더니 예. 그래도 위험 산모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또 약간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서 또 이런 합리적이지 못한 이런 거에 대한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막 네네.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의사 선생님 저는 사고라니까요. 저는 유전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근데 계속 이제 권유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딱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 저는 아이가 장애가 있어도 출산을 할 거니까 검사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럼 됐죠? 그랬더니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나갔는데 이제 제왕절개는 이제 수술 날짜를 정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험 끝나고 그 날짜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검진 때 선생님이 뭘 하나 물으시냐면 이제 아이 하나만 낳으실 거죠? 라고 얘기를 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야 아이를 하나만 낳으실 거면 출산하실 때 아이 불임 시술을 같이 한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건 남편이랑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리고 아직 하나를 낳을지 둘을 낳을지 낳지도 않아봐서 아직 모르겠다고 그리고 네. 저는 그거에 대한 생각 없다고 했더니 그래도 네 아이를 하나만 낳으실 거면 그때 불임실을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또 초반에도 열받았는데 이제 마지막에도 이제 그래서 내가 형 옮기지 그랬어요. 아 그렇게 아유, 사이가 안 진짜. 좋은데 왜 계속 거기 다니고 있어요? 되게 유명한 산부인과였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죠. 이제 둘째는 다른 데서 낳죠? 네? 둘째는 다른 데 가지 그랬어요. 둘째는 이제 남편이 강원도 사역지 갔을 때, 강원도.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 그 뱃속에 태교를 할 때 뱃속의 태명이 네. 하늘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저희 아빠가 이제 가는 데마다 궁에 가시면 마지막에 저를 부르시거든요. 네. 간증하라고. 근데 그때 임신을 했을 때인데 저희가 개척교회 하면서 여수 검은도에 가서 아이들 주일학교를 가서 해줬었단 말이에요. 네. 섬에 가서 봉사를 했는데 여수 검은도는 그래도 큰 섬이에요. 네네. 근데 저희 아빠가 그때 목포에 있는 비금도에 가서 이 붕해를 하셨는데 네. 제가 거기 사역 끝나고 목포로 와서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혼자서 남편이 같이 못 간 상황인데 혼자서 그 버스 타고 목포 가서 배 타고 비금도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을 끝나고 이제 거기 바닷가가 되게 예쁜 거예요. 비금도가. 네. 그래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튜브 타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하늘이 너무 파란 거예요. 예. 그래갖고 우리 딸은 저렇게 파랗고 뭔가 자유롭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태명을 하늘이라고 불렀는데 예.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지금도 하늘이라고 그래서 불러요. 다른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름이 하늘. 하늘이. 네네네. 네. 근데 둘째는 또 둘째 애를 가졌을 때 강원도 원주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예. 근데 창문을 탁 열면 그 별이 밤하늘에 빛이 뭐 반짝반짝한 거예요. 서울엔 안 보이는 별이. 예. 그 그때 둘째는 태명은 별이야? 또 별이었어요. 예. 그래갖고 그때는 생각지도 않은 임신을 이제 한 거죠. 4년 후에. 4년 후에. 4년 후에. 그러니까 사실은 둘째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예. 근데 또 생겼으니까 또 낳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근데 둘째를 가졌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나이가 있을 때였고 네, 네. 그리고 조금 이게 그때 한 7개월쯤 됐을 때 다리에 염증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해서 항생제를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리가 염증이 막 골마 터져갖고 또 그런 문제가 이게 두 있네, 배씩 진짜. 부어오른 거예요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의족을 신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 그런 문제가 있네. 그리고 원주에 갔을 때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제가 신학을 했으니까 네. 주일학교 아이들 전도사로서 좀 사역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1+1으로. 예, 네, 예, 그래서 예. 제가 근데 그때 주일학교 애들이 8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직전까지 사역을 하고 근데 그때 이제 막 염증이 생기니까 의족은 못 신고 이제 배가 이렇게 부른데 엎혀서 내려가서 휠체어 타고 사역하고 이제 그 성경학교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이제 저희 아들은 3월에 이제 출산을 했죠. 저는 20만 하면 일복이 많아져. 신앙페이네 신앙.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 사역을 하니까 태교가 이제 저절로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또 복을 주신 거죠, 뭐. 그래서 사실은 아이가 계획에 없던 두 예. 아이가 생겨났고 얼마나 그래서 행복합니까? 네, 그 아이들이 또 이제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아니 그 네. 하늘이랑 별이도 자라면서 엄마 이제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네네. 여러 가지 심부름이나 또 일도 많이 했겠네요. 저희 큰 딸이 예, 좀 많이 하늘이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둘째도 키우고 제가 이제 저기까지 가려면 집에서는 의족을 빼고 기어다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가는데 우리 딸이 갔다 오면 또 빠르니까 예. 그러니까 아이 기저귀 갈거나 그러면 기저귀 가져와라 뭐 이거 가져와라 막 예.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제 어릴 때 한 번은 막
저한테 막 짜증을 내면서 내가 엄마 시녀예요? 아. 막 이러면서 이제 이랬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어릴 때 여러 가지 복지 지원 체계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뭐 활동 지원 서비스라든가 뭐 이런 육아 지원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아이를 둘을 키우면서 이제 막 이럴 때는 이제 큰애가 좀 처음에 도와준 적이 많죠. 그리고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네. 제가 좀 늦게 퇴근을 하면 우리 딸이 일찍 학교에서 와서 동생을 유치원에서 데리고 와서 이제 집에서 이제 밥을 우와. 먹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대결한다. 우리 큰딸이 조금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 동생한테 내가 너를 어버 어버키웠어. 키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막 예. 웃으면서 뭘 예. 어버키웠냐고 손잡고 데리고 온 건 있지만. 막 이러고. 그래도 근데 대결하죠. 어찌됐든 둘이 이렇게 서로 의지를 많이 하고 그럼요. 또 저희 아들이 그러니까 누나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 네. 둘이 남매예요. 남매요. 별이 아들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제 걸려서. 아이들 이름이 중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딸인지 아들인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큰애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고. 네. 아들 둘째 낳았을 때 시부모님 굉장히 좋아하셨겠네. 저희 시어머님이 네. 큰 딸만 있어도 하나만 있어도 된다 막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맨날 되게 지지를 해주셨던 네. 분이셨는데 아들을 딱 낳고서 저를 손을 딱 잡더니 또 역시. 네가 드디어 우리 정 씨의 대를 이어줬어.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희 네. 아버님은 겉으로 표현을 안 하셔서. 근데 예, 예. 아들 낳고서 옛날 시댁에서 되게 분들은 다 많이 뭐 좋아하셨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또 더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제가 지금 양쪽 우리 뭐 친정 네, 네. 부모님이나 시부모님들을 뵐 때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들한테도 항상 그래요. 너네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너희가 기도로 사랑으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이 예뻐해 주시고 이래서 아이들이 사랑을 너무 가득가득 아, 받고 자랐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지금도 저희 교회에 예. 양쪽 어르신들이 다 출석을 하세요. 아, 그래요? 그 저희 집은 주일날마다 이 양가 어르신들하고 다 다 모여요? 같이 모여서 오. 밥도 네, 먹고 네, 네, 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그런 거 생각도 못 했었는데 예. 이제 처음에 어머니한테 전화하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잘 지내시죠? 예, 예. 근데 조용히 침묵이 흘러. 음. 이제 왜냐하면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할 주제가 없다가 큰 딸이 태어나니까 네. 어머니 하늘이 가요. 뭐 이렇게 있고요. 뭐 그래서 하늘이는 잘 있니?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요. 어머님이랑 친해진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사실 애들이 없으면 대화가 거의 한 2년 지나면 할 말이 별로 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아이들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큰 딸이 태어났을 때 이제 제가 주중에 일을 하니까 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조금 애를 케어하고 어린이집에 보냈었는데 네. 이제 당신 좀 오늘 애 좀 케어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출근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저희 남편이 혼자 아기를 보기가 힘드니까 아기를 그냥 대충 싸갖고 시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어머님이 그러니까 큰 딸에 대한 애정이 너무 본인을 닮기도 했고 예. 어릴 때 막 요목조목 그 큰 딸에 대한 애정이 되게 있어서 온 동네를 업고 다니면서 자랑을 하고 다니셨어요. 예. 그래갖고 저희 어머님이 그 딸에 대한 케어를 되게 또 잘 같이 주말이나 이럴 때는 또 같이 가서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래서 예. 우리 딸은 그 할머니 냄새하고 이런 네. 것들에 대한 거를 굉장히 익숙해서 어릴 때도 친정 할머니. 그러니까 친정떡도 그렇고 시댁 쪽도 그렇고 뭐 본인이 저 할머니 닮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닮았어요. 네. 사진 찍어놓으면 그죠? 네. 이렇게 전체 가족 사진 보면 이렇게 미워한 둘이 거야. 닮았어요. 그래, 너무 신기해. 아니 그 교회에서 이렇게 친정이랑 시댁이랑 이렇게 부모님들 다 만난다 그랬잖아요. 네네. 초반에 결혼할 땐 사이 별로였잖아. 지금은 뭐 저희 상견례 때 예. 아버님들은 다 유순하시거든요. 네. 저희 아빠도 그렇고 시아버님도 원래 그렇고. 아버님도 그래. 근데 이제 어머님들. 처음에 이제 힘들게 결혼 허락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상견례를 딱 처음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되게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머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이제 막 진짜 10번 양보해서 허락을 했는데 저희 엄마가 네. 너무 당당하게 당연하지. 예. 네, 당연하지. 뭐 이렇게 허락해서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딸이 더 막 이렇게 우리 얘기를 딸이 하시는 어디가 어때서 이거지. 그러니까 근데 양쪽에 두 어머님이 기싸움. 저희 시어머니 함자가 박자 정자 희자 아. 저희 친정 엄마 함자가 박자 영자 희자 오. 둘 다 밀양 닥치세요. 전라도 분이시고 예. 두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져갖고 처음 상견례는 불발이 됐어. 진짜 결혼 못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속에 가시가 그런 얹혀서 게 있어요. 던지는 거 말이죠. 우리 아들이 어때서, 그러니까 우리 딸이 분위기 어때서 막 이렇게. 싸해지게 만드는. 그거 정말 저도 힘들게 많이 아, 생각만 해도 나 도망가고 싶어.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더 불편해요. 그래갖고 처음에 그 상견례 그렇게 끝나고 막 화나셔서 다들 헤어지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저희 남편이랑 막 설득하고 막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네. 그렇게 시댁에서 반대를 하니까 저희 엄마가 이제 상견례하고 마음이 너무 아니, 속상하시고 그럼요. 그래서 저를 딱 불러놓고 하지 마. 야 은미야 이 결혼 하지 마라. 그렇지, 너 그렇지. 결혼도 하기 전에 저렇게 무시를 당하는데 네, 너 네. 어떻게 가서 네가 그런 거를 네. 감당하려고 난 너 아까워서 그렇게 네, 못 준다고. 이제 그래서 너는 그냥 네가 좋아하는 공부하고 그냥 엄마랑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엄마랑 같이 살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깜깜. 저희 엄마랑 저랑 성격이 안 맞아. 이런. 중학교 때 엄청 반항하고 엄마한테 엄청 혼나고 막 이랬었는데 엄마랑 죽을 때까지 살자 그러니까 그게 더 싫어. 그게 또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엄마 그냥 나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랑 살게. 엄마 그냥 사양할게. 그리고 나서 이제 양쪽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반대하는 결혼을 한 거죠. 힘들게. 그런데 지금 이제 같이 한 교회에서 이제 어때요? 같은 지금? 교인으로서. 아 지금이 아니 뭐 시간이 워낙 지금은 이제 수십 년 지났는데. 이 연령대가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 80대, 예, 예. 저희 엄마 이제 70대. 아. 그러니까 연령차가 되게 많이 나니까 저희 예. 엄마를 철이 없게 보셨어요, 예. 시어머님이. 근데 지금은 굉장히 성향을 이해하시니까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할 때 그러니까 항상 용돈도 같이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공평하게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님도 너무 좋으시고 네, 잘.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엄마의 장애를 인지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뭐 이것저것 묻기도 할 텐데 그런 것도 어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큰 딸이 첫 말을 좀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 2살 좀 이제 되면서, 그러니까 얘가 엄마가 다른 사람들은 좀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물어봤던 질문이 엄마는 왜 다리가 없어? 네. 다리가 어디 간 거야? 그래서 우리 딸이 막 이렇게 식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엄마가 저처럼 우유랑 잘 먹고 다리가 쑥쑥 자라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 딸한테는 이상한 부분들이 이렇게 보였던 거죠. 근데 제가 우리 딸한테 옛날에 이제 사고 나기 전 사진을 보여주면서 엄마가 이렇게 다리가 있었는데 사고 때문에 다리가 절단돼서 엄마 지금 이게 새로 만든 의족이야. 의사 선생님이 만들어준 거. 그래서 엄마 이거 신고 다니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 아이한테 저희 장애에 대한 걸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제가 직장을 사회복지 현장을 다니면서 이게 장애인들이 많은 현장이잖아요. 네, 네. 장애인들 수어 교실 할 때는 이제 데리고 가서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보여주고 또 이제 장애인들 체육대회 할 때는 같이 데려가서 이제 지체장애인들 데리고 또 우리 자원봉사자 분들이랑 이제 우리 시설에 가서 봉사할 때는 또 같이 데려가면 거기 지적장애인 언니들이 우리 딸이 어리니까 막 같이 노래하고 예. 이게 같이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장애에 대한 인식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제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 우리 딸을 가서 보여주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큰애랑은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둘째가 딱 그 시기 때 똑같은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은 약간 이과 계열이라서 질문이 많았어요. 엄마는 왜 다리가 없어? 엄마 이게 사고 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막 이제 이런 부분들에 네.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막 이제 질문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딸이 야 한별아 일로 와봐.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들은 대로 설명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서 큰애를 잘 키워놨더니 둘째가 자동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근데 처음에는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한 3살 땐가 네. 이제 저희 친정에 갔을 때 할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외할아버지한테. 우리 엄마가 다리가 없어서 좀 같이 다닐 때 창피하긴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우리 엄마가 다른 엄마랑 다르구나. 네. 이제 해줄 수 있는 거 못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다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그 두 자녀분 이제 잘 컸겠네요. 지금은 이제 큰애는 대학교 4학년이고 네. 둘째가 대학교 1학년이고 아이고 사회복지 공부하고요. 큰애는 이제 성서학과하고 사회복지하고 이중 전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걔가 저랑 똑같은 선택을 하더라고요, 진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날 말씀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것도 신기하네. 신기하네. 근데 내가 재밌어 본 적이 야, 없어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제가 근데 아빠가 말씀을 하면 그 성경 공부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그래? 그러면 그랬더니 얘도 이제 성서학과를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중 전공으로 사회복지를 전공한 거예요. 엄마의 뒤를 잇네요. 그래서 우리 딸이 사회복지를 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어찌됐든 예. 사회복지를 해서 지금 뭐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죠. 둘째는 둘째는 이제 올해 대학교 1학년 신입생입니다. 예 어디 이제 뭐 전공 뭐 하기로 했어요? 광운대 그 AI 로봇공학 저도 뭘 배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큰애는 여러 가지 할 때도 내가 아는 과목들이 많으니까 예. 뭐 이렇게 수험할 때 막 도움을 줬는데 둘째는 수학을 봐도 모르겠고
전공을 네, 정하는 것도 모르겠고 그렇죠. 그래서 아, 저건 글씨고 저건 종이구나 이거만 우리가 아는 거죠, 뭐 그죠? 그러니까 수학이 그죠? 내가 배웠던 수학하고는 네, 차원이 아유, 다른 거야 문과 수학이. 아유, 저 초등학생도 설명 못 해줘요. 그래갖고 내가 야 이과를 선택하는 게 맞아 그랬더니 엄마 여기를 가려면 이거 선택하고 이거 선택하고 이과 문과 할 때도 그래서 지금 뭘 배우긴 하는데 야 AI 로봇공학이 뭘 배운다니 그러면 프로그램 언어를 지금 배우긴 한데 아직 좀 더 배워봐야지 알겠어 이러는 거예요. 예. 오늘 또 스튜디오에 같이 나온 예 같이 왔어요. 왔어요? 아, 저렇게 잘 아, 진짜 자랐네. 뭔가 AI 공학하게 생겼네요. 공부 잘하게 생겼네. 오. 딱 이과생 어. 그죠? 그러네요. 이과생이 생긴 게 달라요? 다르죠. 그럼요,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아니, 저 이과생이에요. 저렇게 저 안경이랑 딱 헤어스타일이랑 딱 이과생이에요. 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 복덩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서.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로봇공학이니까 어머니가 하신 거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살살 꼬시고 있어요. 재활공학도 있으니까. 아니요, 야, 아니요. 저는 지금 한국과 다 연관이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미래에 그런 얘기 싫어하는데. 아니, 예? 그런 뭐죠? 얘기 싫어하는데. 아니, 싫어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미래가 아니라 더 큰 미래에 지금 이렇게 어머니가 불편한 것도 다 보고 자랐기 때문에 미래에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여러 그리고 제가 가지를 부탁한 건 있어요. 네. 나중에 엄마 걸어다니는 거 너무 힘드니까 네. 나르는 의족을 만들어 달라. 날아다니고 아니 싶다. 뭐 나라는 의자를 그냥 날아다니게 하면 되죠 뭐 누구 하나 그러니까 또 이제. 싣고 다니면 되는 미래가 다가오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다 하나님께서 괜히 그 공부를 시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 훌륭한 젊은일세. 아유 참. 뭐 앞서 소개했지만 지금 다니시면서 장애인 교통 장애인 협회 네, 한국교통장애인 협회고요. 예, 많은 장애우들을 만나실 텐데 네네. 뭐 느끼시는 점도 많고 또 바라는 점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신학을 전공하고서 네. 그러니까 취업을 하려고 했던 이제 여러 가지 뭐 교회 사역하는 거 말고는 네.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다른 장애인들은 어떻게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지? 그러니까 저는 학교라는 곳에 7년 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사회에 나가는 것들에 대한 준비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네. 거예요. 교회 사역은 전도사를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다른 장애인들 취업을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사무 면접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면접 가면 다리가 그런데 어떻게 출장은 다니시겠어요? 이동은 하시겠어요? 그리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취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보이지가 않으니까 막 찾아봤더니 일산에 있는 장애인 직업학교에서 예. 1년 동안 기숙사에서 기술을 배우면 이제 국가에서 취업을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제도가 있네. 저는 새로운 걸 보면은 이제 그걸 한번 이제 배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부모님한테 이제 신학대학원이 딱 한 학기 남은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엄마 나 여기 들어가서 이제 직업 교육을 한번 받아보려고 해. 그랬더니 네가 거기를 왜 들어가니? 네. 뭐 하려고 들어가니? 그래서 아니 취업을 시켜준대잖아. 네가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아니 그래도 내가 한번 가서 배워봐야 되겠어. 네, 이렇게 해서 허락을 받고 이제 갔어요. 예. 근데 갔는데 너무 깜짝 놀란 게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장애가 있는 학생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예. 한두 명밖에. 그러니까 장애가 별로 인이 많은 그런 환경에서 다닌 게 아닌데 갔더니 전국에서 거기 되게 유명한 곳이라서 300명이 넘는 장애 학생들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1년 내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저희가 4인 1실이었는데 네. 같은 방에 청각장애인 동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소통을 하려니까 글씨를 쓰다가 답답하니까 수어를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시각장애인, 뭐 뇌백면장애인 이런 장애인들을 거기서 다 만나. 네. 그러니까 와 이렇게 장애 유형이 많았구나. 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대학원 다니다 온 사람 저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동생들 공부를 조금 도와주다 보니까 이제 그걸 다 끝날 때쯤 돼서 장애에 대한 인식을 저는 이제 사회복지를 먼저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사회복지를 들어가게 된 계기가 그 직업학교였어요. 그래서 장애인 친구들이 어떤 게 힘들고 어떤 것들을 좀 이해를 하게 되면서 이 중간 역할을 내가 해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찾아봤더니 이제 사회복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앞으로 진로를 사회복지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까지 제일 풀리지 않은 게 하나님이 왜 나를 장애인으로 만드셨을까? 네. 장애인 친구들도 없었고 근데 같이 살아보니까 장애인 그리고 같이 사회에 나가서 면접을 보면서 막 떨어져 보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인정 안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이제 저는 사회복지 시작할 때부터 장애인 사역을 하겠다라고 네, 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주신 어떤 미션 같아서 근데 나중에 딱 봤더니 거기 갔더니 이제 동료 상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전문가 상담도 있지만 근데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분들한테 여러 가지 정보 제공도 하고 자립생활에 대한 소개도 하고 이런 걸 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상담이나 또 이제 그 말로 하는 것들 중에서 이제 사회복지를 하다가 보니까 전에 이제 뭐 운전을 해서 장애인들을 날르거나 이런 거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제 뭐 프로포즈를 써서 돈을 따오는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강의나 교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인들도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취업을 해야 그래야 진짜 자기가 스스로 살 수 있는 자립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냥 복지를 해주는 거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회복이 돼서 이렇게 재활을 하는 거. 그러니까 재활에 대한 관심을 제가 그때부터 갖기 시작했는데 이제 재활의 처음이 이제 병원에서 의료 재활, 그 다음에 심리적인 재활, 그 다음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기술 재활, 마지막에 이제 직업 재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처음 꽂혀서 장애인 직업학교에 가면서 장애인분들의 여러 가지 자립에 대한 거, 직업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제가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하고 장애인분들 당사자를 동료 상담사로 양성을 해서 교육시킨다던가 강사로 양성해도 교육시킨다던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강의들도 제가 교통장애 당사자인데 교통사고 당하신 분들이 저도 같은 교통사고 장애인이에요 라고 하면 이렇게 마음의 빗장을 탁 주세요. 그래서 그냥 그분들하고 격없이 같은 동료로서 갈 수 있는 자격을 저한테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동료 상담은 장애인 당사자만 딸 수 있는 자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것들을 제가 직업학교 가서 배우게 되면서 근데 지금도 사회복지라는 영역이 사실 요람에서 무덤까지기 때문에 되게 범주가 넓거든요. 근데 저는 딱 그 장애인 사역을 지금 24년 동안 내내 그것만 바라보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어디 가서는 장애인분들을 당사자를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장애인 활동지원사 분들을 이제 양성하는 교육을 15년 전부터 하고 또 장애인들 업무를 보조해주는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이제 그것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주변의 장애인분들을 인식해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분들도 이제 그분들도 이제 많이 만나게 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게 됐죠. 아유, 크게 사용하고 계시네요. 쓰임 받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그 병실에 있을 때 예레미야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 괴로워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돌아보니까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고통 지금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장애를 극복했다, 장애를 뭐 이겨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저께도 통증 때문에 엉엉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라는 건 제가 죽을 때까지 같이 가져가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어떤 고통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저한테 어떤 힘이 생기냐면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같은 고통을 당했고 이제 거기서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가 만나는 분들이 워낙 중증이시고 중도의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가 되신 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데 힘들어할 때 제가 그분들한테 가서 같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주고 지원할 수 있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너가 장래에 소망이 있고 너의 이런 부분들에 평안함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때 그 고통 중에서도 저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제가 정신줄을 놓지 않게 저를 마음을 보호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고민을 항상 어떤 선택을 할 때 뭐 대학원을 선택할 때나 직업을 선택할 때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나 이런 거 할 때 항상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진짜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까? 왜냐하면 제가 고3 때 제게 좋아했던 말씀이 너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니까 장애인이 되고 나서도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나만의 재화를 위해서 살았다면 지금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나눌 수 있는 이제 풍성함을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영역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또 찾아가서 만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연희 일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고난 가운데 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그 다복한 가정도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이 들고 주신 달란트가 너무 많으셔서 앞으로 지금도 너무 많은 일도 하시고 계시지만 네. 앞으로도 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전도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수영재. 오늘 말씀 들으면서 사실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이 그 자존감도 함께 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힘들죠, 마음이. 예. 근데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자존감에 장애가 없으셔서 지금 완벽한 가정을 꾸려 나가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이렇게 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장애가 찾아오고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도 자존감을 높일 수 있게 우리 가족들이 도와준다면 진짜 큰 힘이 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당하셨던 사고나 큰 어려움이 나에게 탁 닥쳤을 때 좌절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그 좌절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미리 염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이제 행복과 즐거움이나 지금까지 누렸던 것을 똑같이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미리 예견을 하면서 포기해버려서 마치 세상을 떠나버리기까지 하는 존재까지 생기지 않아요. 그런 사건까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다 살아보니 그 좌절을 이겨내고 났더니 성경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저는 어릴 때 몰랐는데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다가오리라. 또 장차 다가올 미래의 건축바가 아니다. 또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결국은 지금 좌절이 나에게 디 엔드인 것 같은 마침표인 것 같지만 그 뒤에 지금 누렸던 지금 그 간증의 그 뒤에 사고 이후에 있었던 많은 축복들, 귀한 생명들, 귀한 가정들, 견줄 바 없는 많은 행복이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께 또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말씀하셨던 대로 쓰시고자 하는 곳에 사용코자 주신 또 환경으로 인해서 사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많은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간증이 또 큰 은혜가 됐을 것 같고요. 우리도 역시 좌절이 다가올 때는 미리 염려할 것 없이 다가올 미래에 오히려 기쁨으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음의 질병을 가진 분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의 장애를 통해서, 머리의 장애를 통해서, 또 가정의 장애를 통해서 고통받는 많은 분들에게 위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잘 감당하는 또 전사님의 미래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